다음으로 서울대학교 병원 공현중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공현중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용생체공학연구소를 시작으로 대한컴퓨터 가상수술학회 이사,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학술이사, 대한의료영상정보학회 학술이사, 의료메타버스 연구회 기술정보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공현중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병원 융합의학과의 공현중입니다. 저는 메디컬 이미징 인포메틱스 랩이라고 하는 영상정보학 연구실을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AR, VR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는 거에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디지털 치료기기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지털 치료 관점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발제라다 보니까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지털 치료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치료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제품 사례들, 마지막으로 전망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력은 말씀해 주셨고요. 디지털 세라피틱스, 줄여서 이제 DTX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시장 동향을 보면은 글로벌하게 보면은 2020년도 35.4억 달러에서 10년 동안에 235.7억 달러로 연평균 20.5%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 영어식으로는 디지털 치료제인데요. 이 DTX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보면요. 미국의 이제 디지털 테라퓨틱스 얼라이언스의 정의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 치료제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식약처에서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줄여서 영어 SMD라고도 부르는데요. SMD이면서 질병의 예방, 관리, 치료 목적으로 적용되고 과학적, 임상적 근거가 있는 것을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DTX의 특징은 근거 기반 치료적 중재를 위해서 기존의 의약품처럼 임상 시험을 하고 또 치료 효과를 검증하고 또 규제 당국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처방, 보험 적용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프트웨어 앱 형태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디지털 세라피틱스 얼라이언스에서는 제품군을 2019년도에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한 군, 질병의 관리를 위한 군, 그다음에 질병의 예방, 즉 건강 기능의 향상을 위한 군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 표에서 보듯이 각 군에 대해서 임상 평가 변수, 임상적 근거, 그다음에 의학적 유효성, 그리고 규제기관의 감독을 얘기하고 있고요. 환자의 접근성 관점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라피틱스의 개념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는 2020년 8월에 발간한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디지털 치료제라는 용어 대신에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좀 더 의료기기를 강조한 용어를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발표에서는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디지털 치료기기가 이제 기존의 디지털 헬스케어나 의료기기 관점에서 어느 범주에 있는지를 아래 왼쪽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이면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고 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중에 의료인공지능처럼 독립적인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제 간단하게 도표로 제시했었는데요. 이 플로우 차트에서 보듯이,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보듯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병을 예방, 관리, 또 치료 목적인지를 보고 작용 기전이 과학적이거나 임상적인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한다면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제 여러 임상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전자약이라는 개념하고 디지털 치료기기를 약간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상황에 제가 이제 직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전자약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약은 아래 그 테이블에서 보듯이 같은 이제 의료기기 제품군이지만 제품 형태가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그래서 병변 부위에 물리적인 빛이나 전기나 자기장, 열 등을 가해서 실제 이제 질환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디지털 치료기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결국 인지행동과 같은 다양한 치료적 효과를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치료기기도 임상시험을 거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간단히 임상시험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임상시험에서는 1상, 2상, 3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약물에 있어서 특히. 근데 이제 아직 디지털 치료기기 쪽은 이제 현재는 탐색적 임상시험과 확증적 임상시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세컨더리 아웃컴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먼저 탐색적 임상시험을 거쳐서 확증적 임상시험을 위한 유효성 평가 변수를 좁혀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도표에서 보듯이 이제 이 앵자이렉스라는 제품, 디지털 치료기 제품을 통해서 실제 제품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을 거쳐서 규제 당국을 통해 인허가를 받게 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하게 될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디지털 치료기기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냐, 연관되어 있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치료 쪽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디지털 피노타이핑, 디지털 표현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디지털 표현형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얻어지는 데이터를 사용해 개인의 표현형을 개별적으로 순간적으로 정량화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는 임상적 의의는 임상적 상태 변화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질환 영역에서 진단과 치료 효과 그리고 예후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디지털 표현형 관계에 있어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센서가 디지털 표현형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정량적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거의 실시간으로 또 연속적으로 환자의 또 개인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디지털 치료에 있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살펴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디지털 치료기기에 안에 내장된 데이터 분석 기술, AI 같은 기술이 되겠죠. 그걸 통해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지표를 해석하고 개인에게 맞춤화된 최적화된 맞춤형 디지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발표 내용은 이런 디지털 치료에 있어서 핵심 기술로 활용성이 기대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간단히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정의를 살펴보면 신체에 부착해서 컴퓨팅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지칭합니다. 일부는 컴퓨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형태까지도 포함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이동이나 활동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체나 의복에 착용 가능하도록 작고 가볍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조금 더 착용 형태에 따라 유형을 나눠 본다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액세서리형, 우리가 이제 흔히 차고 있는 손목 시계나 밴드 같은 형태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의류, 직물 같은 일체형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신체에 이제 타투 형식으로 부착하는 신체 부착형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신체 이식하는 생체 이식형 제품이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역시 글로벌하게 특히 의료기기 시장에서 꾸준히 큰 성장세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8.1%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디지털 표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품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치료기기에서 생체 변수의 정량적 측정을 통해서 결국은 근거 기반 치료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각 그 웨어러블 기기에서 제공하는 그 실제 생체 신호 종류나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의 이제 머리끝부터 다리 발끝까지 각종 생체 신호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들을 웨어러블 타입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이제 공산품 시장에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생체 신호는 슬라이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활동량,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자세 정보, 그리고 게이트 정보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슬립 스테이지 정보입니다. 요새 스마트 밴드들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측정해주고 있죠. 세 번째는 EKG, 심전도, 그다음에 하트레이트, 그다음에 하트레이트 베리빌리티라고 해서 심박 변이도라는 변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SpO2 산소 포화도고요. 그다음에 맥파, 그리고 그다음에 맥파를 통한 맥박 정보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블러드 프레셔, 혈압 정보이죠. 그다음에 respiration rate라고 해서 호흡률, 그다음에 갈바닉 스킨 리스판스라고 해서 피부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스트레스, 긴장 정보를 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에서 체피 온도, 그다음에 우리 인바디라고 하는 제품 아실 텐데요. 생체 임피던스 정보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EEG라고 뇌파가 있고, 그다음에 EOG, VOG와 같은 안전도 정보가 있고, 그걸 통한 시선 정보죠. 그다음에 동공의 확장 정보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면 동안에 생성하는 우리가 슬립 사운드, 코골이 소리나 뭐 이갈이 소리, 이런 또 음성,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모바일 폰까지도 확장한다고 하면은 모바일 폰에서 수집되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들이 다음과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소록, 통화 목록, 문자, 이메일, 그다음에 GPS 정보,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패턴, 그 외에 뭐 웹브라우저를 조회하는 패턴, 이런 것들이 모두 디지털 표현형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제품 사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머리 끝에서 발끝으로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특히 디지털 치료기기로 나와 있고, 또는 디지털 치료기기로 사용이 예상되는 제품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측정하는 디지털 표현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 이제 머리 부위에서 착용하는 우리가 흔히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릴리 VRX라는 제품은 어플라이드 VR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이제 출시한 제품입니다.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기도 하고요. 만성 통증을 종합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가상현실 기반 치료를 제공합니다. VR 게임을 통해서 관심 전환, 이완요법, 행동 교정 등의 통증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FDA에서는 치료 저항성 섬유 근육통이나 만성 난치성 요통에 대한 혁신기기 지정을 받고 최초의 가상현실 처방 치료제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머리에 착용하는 제품들은 단순히 이제 웨어러블
센서는 아니고 우리 스마트폰과 같은 형태이긴 한데요. 이런 제품들은 피부와 접촉하는 면에 이제 뇌파나 또는 맥파나 그 다음에 이 HMD 안에 들어있는 그 안구 추적, 안구 트래킹 센서를 통해서 각종 디지털 표현형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청중 중에 하나의 발표자 중에 하나인 누넵스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누넵 비전이라는 제품인데요. 머리에 역시 착용하는 HMD를 이용하는 제품입니다. 현재 이제 식약처에서 확증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VR 기기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뇌졸중 후 시야 장애 치료하는 제품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시각 중추가 손상되어서 시신경 문제가 없음에도 시야가 매우 좁아져 있는 시야 장애를 치료하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2019년 7월에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제품은 이제 이마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옴니시네스라는 제품인데요. 머리에 착용하는 뇌파, 맥파 센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제품을 이용해서 뇌파를 활용한 게임을 할 수가 있고 뉴로 피드백 훈련을 통해서 안정적인 뇌파를 일어나는 인지 훈련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안구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일본의 앱슨이라는 회사의 모베리오라고 하는 AR 안경을 활용하고 그걸 이제 미국의 ARX 피트니스라는 회사가 이제 디지털 치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심박수를 측정하고 또 운동 움직임을 감지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게임화된 증강현실 기반 운동 디지털 치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목에 착용하는 제품입니다. 업라이트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우리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제 목 디스크, 거북목증 이런 이제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자세 교정을 목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장착된 액셀러미터,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통해서 파스처 정보를 얻어내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자세가 잘못되어 있을 때 알람을 주기도 하고 자세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에보트사의 프리스타일 리브레라는 제품인데요. 연소결당 모니터링 제품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센싱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앱을 통해서 결국은 당뇨병 환자들이 스스로 당 수치를 조절하고 또 셀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치료 기기로서 활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원들 중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스스로 이 당뇨 환자이죠. 당뇨 그 혈당 수치가 좋아지는 상황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목 밴드, 손목 시계 형태죠. 핏핏이라는 이제 회사고 이 센서를 통해서 피부 온도, 산소 포화도, 호흡률, 심박 변이도, 또 안정시, 심박수 등 또 슬립 스테이지 정보들을 통해서 건강 지표 측정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워낙 활용도가 높아서 뭐 운동뿐만 아니라 각종 디지털 치료 기기의 센싱 기술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AFib, 여기서는 이제 그 심방세동을 디텍션 알고리즘을 이제 미국 식약처 승인을 받은 회사 제품에 대한 소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애플 워치를 통해서 손목시계 형태의 손목시계 기반으로 밤에 악몽을 꾸는 거를 감지해서 진동을 전달하고 각성을 유발해서 치료 효과를 주는 게 목적입니다. 미국의 이제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요. 개인 맞춤형 수면 중재를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손목 밴드나 시계와 유사한 제품일 텐데요. 이제 반지 형태로 만들어서 PPG 신호를 통해서 맥파, 그다음에 심박 변이도 이런 지표들을 뽑아서
손목시계 타입의 디지털 치료기기 활용도와 유사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슴 부위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스마트 슬립, 필립스에서 만든 스마트 슬립이라는 제품인데요. 슬립 밴드, 착용형 슬립 밴드입니다. 이 제품을 이제 부착하고 자면은 그 수면을 취하는 동안의 자세를 감지하면서 똑바로 누운 상태가 되면 코를 골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자세를 인지하면 진동을 주고 각성을 시켜서 다시 자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웰트사의 이제 벨트, 스마트 벨트 제품이죠. 이 제품은 낙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식습관 개선 가이드도 제공하고요. 디지털 치료기기로서 활용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에 부착하는 엑소 시스템스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고령자들이 근감소증이나 노쇠가 많은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여기서 제공하는 앱을 사용함으로써 하지 근육량을 늘리고 하지 근력을 늘릴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족부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센서입니다. 인솔 형태로 제작이 되었고 발바닥의 압력 분포, 또 보행수, 그리고 게이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신체 밸런스를 교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맞춤형 재활 치료에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치료기기의 전문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스퀘어 치료 서비스와 웨어러블 기기가 결합을 통해서 질환별 유병률, 적응증, 위중도 등을 고려한 사용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서 유저들의 의료 서비스의 질, 경험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건강관리가 향상이 되고 오진율이 감소되고 또 국가적 의료 비용도 절감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량의 신체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신뢰도를 또 향상해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기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AR, VR, 메타버스 기술, 그다음에 IoT 기술 등 최신 혁신적인 ICT 기술과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보안 이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는 방식은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조회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일상 기기와 연결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또 뭐 HMD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모두 IT 시장의 일반 공산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산품 제조업체들이 디지털 헬스 또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으로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의료기기 산업, 의료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 체계가 잘 마련돼서 그러한 신규 진입 업체들의 수고를 좀 덜어줄 수 있으면 좀 더 이 분야의 산업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이 이제 학교나 병원의 연구자들은 신의료기술 평가나 혁신의료기 지정에 있어서 좀 더 산업체 또 행정 조직과 같이 협업을 해서 더 많은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탐색적 확증적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한 방법론들 개발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연구실의 연구원들이고요. 저도 이제 이 분야 관련된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발표 자료도 만들고 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저희 병원에서 개발하는 일들 여러 케이스들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그 어린이 환자 대상의 그 불안증이나 통증 완화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공현중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김봉주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봉주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 센터장,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부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김봉주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김봉주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금 저희 치약 관련해 가지고요, 뭐 디지털 치약 의료기술 현황이라든지 국책과제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런 현황이나 개별적으로 좀 진행됐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치약 분야가 나아가야 될 R&D 방향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그런 순서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사실 저희가 치약 분야의 R&D 투자가 보면 뭐 딱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전체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비는 꾸준하게 증가되어 있고 뭐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 비중에서 보면 뭐 한 2020년도에 435억 정도인데 약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깜짝 놀란 거는 특히 이거 435억 중에 특히 뭐 연구재단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초 쪽에 한 60에서 70%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에 반면 산업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의료기기 관련된 산업에서는 치약 분야가 가장 크게 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 주도의 이제 좀 산업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그런 특이점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그럼 치약 산업 관련해서 최근 트렌드하고 확장성, 저희가 언뜻 듣기에는 이제 치약 분야가 좀 좁은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구강의 전반적인 그 두개가감면 전반적인 걸 다 다루고 있고, 그리고 민간에서 먼저 선도를 해서 끌어온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임상 현장의 기술이 좀 고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보통 이제 로컬 그 치과 병원에 가시면 치과를 방문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그 CBCT가 다 있고요, 파노라마도 기본적으로 다 있고, 그리고 로컬에서도 직접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전 세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고 디지털화도 가장 많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 그 OECD 국가 중에서 보통 평균이 그 40대 이상 평균이 뭐 3개 정도가 이제 식립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2배 이상인 한 6개, 7개 이렇게 이제 쉽게 식립하는 그런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산업으로 재편성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가능한 그런 부분, 그리고 잘 아시지만 유니체어 주변에서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식립 가능한 치과 의사분들이 그 임플란트 식립 가능한 치과 의사분들이 뭐 한 10명,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 한 7명 이상이 식립이 가능한 그런 이제 최고의 뭐 의료진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뭐 자랑처럼 이야기하지만 한 뭐 몇 년 동안 오스템 임플란트가 계속 이제 국내에서는 1위 그 수출액 1위를 갖다 다져왔을 정도로 뭐 치과 의료기 기업으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점점 그 웰리스나 뭐 그리고 그 수요나 치아 건강에 관련돼서 점점 더 높아지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뭐 첨단 융복합 산업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그 유니체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모니터링부터 해서 치료까지 다 된다고 하면 이런 이제 모듈을 하나씩 갖다 붙이는 형태로서 소형, 중형, 대형 병원을 구성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잘 이루어지면 이 패키지 형태로 이제 수출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왔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장 최근으로만 봐더라도 이제 18년도부터 저희가 좀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화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개인 기초 연구 형태로 해서 뭐 스마트 자가 진단이라든지
그리고 치주 질환, 뭐 그리고 뭐 만성 그 치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연관성 관련, 그리고 그 치주 질환 초기 진단 및 예방, 그리고 치아 상실 요인에 대한 뭐 모델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좀 개인 기초 연구 형태로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조금 크게 산업이 크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의료기기라고 하면 뭐 조금 마찬가지로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뭐 구강 건강 관리, 그리고 고령자용 구강 관리 토탈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막 예측 알고리즘 플랫폼, 전부 다 구강 건강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폭넓게 하면서 ICT 기반의 기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조금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다들 개별 과제의 형태로 되어가지고 한번 이제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게 사업화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과 함께 이제 보건복지부에 고강정책과가 생겨가지고요. 이제 기획을 조금 여러 개 했는데 이렇게 한 4가지 형태의 뭐 만성구강 질환의 이제 유전 정보라든지, 그리고 예방 및 치료 기술, 그리고 구강관리 시스템을 좀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질환 정보 서비스 형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을 해서 2020년도부터 지금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열심히 뭐 설문조사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그런 거 봤을 때 결국에는 가장 좀 많은 높은 부분을 나는 게 치료 기술이나 뭐 진단, 그리고 예방 관리 이런 부분이 조금 디지털과 연관되어서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니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최초로 저희가 복지부에서 제안하는 치의학 의료기술 개발이라는 그런 이제 형태로 하나의 치의학 쪽으로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네이밍이 되어가지고 나온 그런 이제 사업인데요. 그래서 20년도에는 이렇게 4가지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뭐 개발 목적도 보시면 AI 기반 안모 변화를 예측하는 자동화 디지털 교정 시스템 제품 개발,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치과용 임상적 의사 결정 시스템 개발, 그리고 고감도 검출 이제 바이오마커, 뭐 이게 기본적으로는 조금 마커 개발을 하기 위한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디지털 진단 시뮬레이션 기반 시스템 및 뭐 개발, 이게 목표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치료라고 하기보다는 치료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개발 과제들이 형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의료 기술을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품목군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질환 극복 기술 개발을 해서 이제 초창기에는 한 10년 동안 질병 중심 연구로 해서 이제 중개 기반이라든지 중개 중점 연구를 복지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 치과 의료 융합 기술은 하나의 이제 그런 중개 연구 내역 안에 한 10년 동안 한 파트로 해서 이제 저희가 융합 원천 기술 개발로 해서 이제 BT, IT, NT 예전에 이렇게 유행했던 그런 사업처럼 한 10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 이제 처음으로 20년도부터는 약간 좀 18년도도 들어가긴 하는데 일부 뭐 치과 의료 및 치과 산업 기술 개발 형태로 해서 약간 인공지능, 뭐 3D 프린터, 정보통신 기술 이래서 디지털 쪽으로 완전히 융복합 기술도 약간 많이 넘어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복지부의 국제과제들은 그렇게 흘러왔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국제과제들이 약간 좀 컨소시엄도 컨소시엄이고 이렇지만 이제 사업화에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개별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좀 통합을 시킬까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본부처 의료기기 이제 개발될 때는 저희 치의학 분야는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형태로 되는 그런 이제 통합 모듈 형태의 개발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스마트 이 플랫폼 형태의 통합 플랫폼하고 그 연동이 되는 각 실시간으로 이제 그 유니체어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의료기기 그들을 정보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연동이 가능한 형태의 플랫폼을 개발 한번 해보자. 그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지 뭐 환자 데이터도 쉽게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할 것이다. 결국에는 그런 이제 핵심 기술들은 뭐 AI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뭐 수술 내비게이션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게 잘 연동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이제 VR, AR까지 이제 접목을 해서 뭐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예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는 폭넓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좀 크게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그 유니체어 중심의 뭐 캐드캠은 이제 뭐 보철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넣는 거고, 거기에 또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구강 스캐너, CBCT 뭐 그런 게 다 이제 유니체어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유니체어 상에서 치과 의사분이 직접적으로 환자의 데이터를 보고 실시간으로 이제 어떻게 처방을 할, 진료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걸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리고 이제 AI까지 접목이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CT라든지 그리고 구강 스캐너의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 치료 계획이 자동으로 최적화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뭐 더 나아가지고는 이제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시술 계획에 따라서 뭐 치아 삭제라든지 뭐 치아를 뽑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뽑는과 동시에 뭐 저희 3D 프린터나 캐드캠을 이용해가지고 보천물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공이 들어가고, 그래서 최대한 일주일 내에 모든 치료가 끝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이렇게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활용이 가능하게 뭐 VR, AR 그리고 그런 기반의 이제 트레이닝 시뮬레이션 센터 그런 시뮬레이터까지 개발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식으로 해서 크게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뭐 잘 아시지만 뭐 본부처 기획을 참관했었지만 금액이 한 절반 이상 떨어지면 1분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지능형 치과 진단 및 보철 치료 통합 솔루션,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통합 플랫폼만 개발하자. 그러니까 요 만드는 고정밀 구강 스캐너, 캐드캠 소프트웨어, 구강 스캐너 연동 시스템, 뭐 세라믹 프린터 소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핵심 기술들만 조금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치과 진단 및 보철 치료 통합 솔루션 개발, 그리고 치과용 캐드캠 기반의 3D 프린터, 그리고 치과용 저설형 고해상도 CBCT를 개발을 해서 좀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TL4에서 시작품을 시작해서 임상까지 적용, 그러니까 즉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어 있는 기업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과제를 구성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가장 위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K덴탈 솔루션 개발하는 걸로 했고, 이게 연동이 가능하게 뭐 HDX에서 CBCT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소재라든지 그리고 뭐 소재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한 5개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본부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상 관련해서도 이제 뭐 본부처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임상도 보시면 뭐 거의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뭐 이렇게 특수 재질로 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로서 그 수술 계획이라든지 시술 계획이 명확하게 시술 보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그런 임상들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뭐 뒷부분에 보면 3D 프린터 기술, 디지털 완전 의치, 그리고 바로 가이드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식립 위치를 명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3D 프린팅, 캐드캠, 디지털을 이용한 뭐 그런 기술들이 최근에 다 임상 의료기기 이제 사업화에서 임상 관련된 것도, 임상 시험 관련된 것도 디지털 쪽으로 많이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디지털화가 많이 전행이 됐고, 이제 좀 통합 플랫폼하고 계속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업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임플란트 식립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러다임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초창기에는 거의 수작업 이렇게 인상을 갖다 체득할 때에도 이렇게 직접 수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마진도 정확하게 이렇게 수작업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열악하게 뭐 캐드캠 장비에서 깎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빨 씹는 데까지 한 반년 이상 걸리는 그런 이제 형태였는데 어느 정도 2D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이 개발됐고 구강 스캐너, 캐드캠 장비가 발전하면서 그 IT 기반의 모델 제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많이 짧아졌고 그리고 이제 정확성이 높은데 식립이 되어서 이제 임플란트 식립 성공률이 뭐 세계 뭐 최고 수준까지 왔고요. 그리고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덴티움, 메가진 임플란트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치약 산업을 항상 이야기할 때는 늘 이야기한 추격형, 즉 이제 패스트 팔로우 입장에서 그 선진국의 기술을 최대한 빨리 흡수해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왔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실시간 뭐 거의 실시간에 그 당일날 와서 이게 잇몸 상태만 좋으면 당일날 이를 뽑고 바로 이제 식립까지 가능한, 그리고 보철은 일주일 이내에 그렇게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게 정확한 수술 계획도 되고요. 그리고 미리 CBCT나 뭐 그렇게 해서 재건을 해서 봤을 때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 제작도 가능한 형태고, 그리고 현재 모 기업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보철 디자인까지 자동으로 다 해주는 그런 형태까지 지금 서비스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로 뭐 치근 형태의 이제 임플란트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라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뭐 골리식제 같은 경우에도 뭐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캐드캠 발전해서 1980년도에서 2000년도에 들어가지고 최초 거의 한 반년 이상 걸리던 게 캐드캠이나 조금 발전함으로 해가지고 한 6주, 1개월 반 정도 기다리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1주까지 이렇게 했는데, 완전하게 보철물까지 올라가기에는 3개월에서 한 반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거까지 그 형상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서지컬 가이드, 이렇게 정확한 식립 이런 것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ICT 기반에서 산업 혁신이 다가온다고 그래가지고 한데 그 동안에 해왔던 가장 많이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치약 쪽에서 가장 빨리 좀 흡수를 해가지고 많이 그 수술 내비게이션도 조금은 뭐 간단하긴 하지만 이빨을 뽑고 정확한 위치에 그 임플란트 어떻게 식립할 것인지 가이드가 개발돼갖고 거의 디지털 임플란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로컬 병원에서도 활용도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3D 프린터도 좀 자랑스럽게 일부 이제 정형외과에서 뭐 조금 활용되고 있지만, 여기는 임시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로 당일날 프린트를 해서 임시 치아를 그 보철을 갖다가 해서 이제 퇴원을 할 수 있게 바로 이제 뭐 치료 종료 후에 집에 가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새 뭐 화두가 되고 있는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도 3D 프린터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게 치약 쪽에서는 3D 프린터 활용도가 가장 많은 곳이 치약 쪽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도 지금 이제 본부처 그 치약 R&D로 해서, 그러니까 치약 의료기술 개발로 해서 본부처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뭐 하반기에는 공청회와 함께 이제 예타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3D 프린터, 3D 스캐너 등을 해서 디지털 기술을 정말 빨리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기반의 미래 치약 기술이 거의 선진국하고 동등 수준이나 오히려 더 앞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 발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리딩에 아주 최적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치과 의료기 디지털화의 가장 큰 화두는 이게 이제 임플란트로 거의 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새로운 진단이나 치료 기술, 그러니까 즉 진단과 예방에 조금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바이오 임플란트나 치과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게 두개골 쪽에나 그런 식으로 해서 많고요. 그리고 로봇도 지금 많이 개발하려고 지금 한 2-3개 업체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가능한 게 이제 AR, VR 접목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나 이제 인공지능 기반을 해서 뭐 벌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동으로 보철 디자인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뭐 저희가 시도는 하고 있지만 서랍 뭐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주기적으로 구강 관리 시스템하고 접목이 된다면 뭐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 시스템,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내원하세요, 어느 시기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가장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모듈 형태가 한 개 개인 병원에서도 가능하지만 뭉쳐가지고 중량 대형까지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 형태로 하나로 이제 하면 이게 정말 빨라진다는 하나의 예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치아 스캔, CT 촬영, 그러면 이제 치아 부위라든지 치아 삭제 형태 디자인이 자동적으로 되고 보철물 디자인과 함께 이제 치료가 시작을 되는 그런 형태에서 보철물 장착까지 이렇게 하나가 거의 전 과정이 이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형 스마트 진료 시스템은 이제 VR까지 접목이 된다면 어떤 이빨, 그러니까 뭐 보철까지 완벽하게 하면 가상으로 뭐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안면 변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할 수 있게 이제 시뮬레이션과 빅데이터 활용하면 이게 하나의 형태로 다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턱 관절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 수술이 가능한지까지 예측이 가능한 시대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이야기했지만 R&D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초 쪽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던 상황인데 이제 응용 연구가 좀 많이 빠졌으니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저희가 본부처 R&D를 진행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측으로 진행되는 점, 그리고 의료 환경이 고령화, 환자 중심, 디지털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치주 질환, 고령자 치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R&D를 진행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 이유를 들자고 그러면 특히 이제 고령 인구에서는 치주 질환하고 치아 우식, 그러니까 치아 우식은 이빨이 썩는 걸 이야기하는데 거동 불편으로 해서 이제 검진율이 낮아서 이제 구강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뭐 서울 경기권에 좀 많이 치중되니까 도서 산간 지역은 오히려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치은염이나 치주 질환이 심각해지면 뭐 이빨이 그냥 빠지거나 결국엔 이제 아예 그 저작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뭐 삶의 질 저하는 만연해지고 제대로 이제 음식을 섭취하게 못하면 전체적인 전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뭐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있으니까 AI 진단이 가능한 그런 형태에서 치주 질환 키트라든지 자동 진단 계획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원격 진료 시스템도 어떻게 도입을 하고, 그래서 도서 산간 지역에서는 간단하게 뭐 구강 촬영만 가지고도 조금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치아 스캔, 구강 촬영 이렇게 하면 전반적인 원격 기반의 치주 질환 진단이 가능할 것이고,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빨이 빠지기 전에 뭐 예방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좀 본부처 치약 R&D를 조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뭐 치료기기라고 또 표현을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 AI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AI에서 자동으로 진단을 하고 그런 이제 구강 관리를 잘해서 예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김봉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재용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신재훈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소속되어 계시며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연구소 DTX 부단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신재훈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재영입니다. 시간이 좀 딜레이 된 것 같아서 제 장표가 많긴 한데요. 좀 15분 내에 좀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교수님께서 디지털 치료기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좀 하드웨어나 다른 환자한테 어떤 가치를 줄 건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최근에 좀 너무 발표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장표를 좀 바꿨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원격 의료와 같은 저희 이제 복지부에서는 원격 의료 말고 비대면 진료를 부르려고 하는데 그 비대면 진료와 같은 이제 환자 중심성의 어떤 서비스와 DTX를 어떻게 붙일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죄송해요. 제가 원래 좀 저만의 서체를 쓰는데 여기 좀 깨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치료제는 사람들한테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지를 보시면 환자한테는 당연히 이 주관적 만족, 내가 질환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주관적 만족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의사와의 소통을 하거나 개선을 스스로 모니터링하거나 내가 평소에는 잘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주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받을 거라는 데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있고요. 보험자들은 당연히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이것 통해서 의료비를 아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공급자는 이거 만들면 내가 돈 벌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게 어쨌든 정량적으로 저희가 평가돼야 되는데 정량적으로 평가가 하고 있는 현재 그 어떤 보건경제 체계 질보종 생존 연수에서는 디지털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인터벤션 또는 AIMD 뭐가 됐든 간에 저희가 담지 못하는 수많은 어떤 베네핏이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시에 써놓은 건데 당뇨에 대한 디지털 중재로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원해서 맞춤형으로 제공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합병증의 발생률이 차이가 없다면 이 중재는 우리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클리니컬 아웃컴은 개선되지 않았지만 이 환자가 당뇨를 왜 잘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 수준, 당뇨에 대해서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의지 이런 게 좀 좋아졌다면 그거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담을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이제 고민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신의료 기술이나 혁신의료 기술을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핏 자체가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 기기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왼쪽을 보시면 기존 치료가 대면 심리 상담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아주 훌륭한 상담사님이 주 10만 원을 받고 제공을 해서 효과가 100인 반면에 오른쪽의 디지털 치료는 효과는 30밖에 안 되지만 비용은 10,000원으로 저렴하다면 현재 체계에서 우리가 효과만 놓고 트리트먼트에서 유주얼보다 동등하냐 또는 훨씬 더 개선을 가져오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하죠. 디지털 치료제는 효과가 30밖에 안 되니까 70%나 손해를 보지만 저희가 이 24시간 동안 상담을 제공할 수도 있고 체계적으로 의료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이 대부분 이런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이 아마 접근성이 취약하시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이 시간에 진료를 보실 수 없거나 또는 정신과 질환 같은 경우는 스티그마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걸 피하시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이런 거에 대한 베네핏을 우리 사회나 줄 수 있을 만큼 탄탄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 연구를 저희가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고 독일 사례를 아마 이제 서기사 선생님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퀄리티를 중요하기보다는 다양한 삶의 질이나 어떤 간접적인 지표를 하겠다라는 거를 뒤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료 체계를 싹 다 갈아엎을 수는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의료 체계 내에서 디지털적인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식약처가 됐든 네카가 됐든 심평원이 됐든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앞에 두 개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퀄리를 굳이 쓸 거면 퀄리랑 이게 질환별로 어떠한 상태에 로스되는지 알 수 있고 그럼 어플리케이션 썼을 때 이펙트 사이즈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게 결국에 요즘에 얘기하는 리얼 월드 에비던스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 이 앱이
다 잘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뭐 약도 잘 안 먹는데, 그래서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거,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이 세 개는 다 저희가 리얼월드에서 에비던스를 평가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꾸준히 계속 봐야 될 거고, 그걸 의료기기 재평가에 녹여내야 될 거고, 심사평가원은 이걸 바탕으로 수가를 매기거나 아니면 이 행위 코드를 부여할지 말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준비가 돼 있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명시적으로 식약처에서 이게 디지털 치료기기입니다, 최근에 심평원에서 디지털 치료기기는 이렇게 수가를 매기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 프로덕트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그런 적은 이제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여전히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FDA, 우리나라 식약처에 해당하는 미국 FDA에서 바쿨 파텔이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최근에 구글 글로벌 스트래티지 헬스케어 스트래티지 파트에 이제 치프로 갔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또 하고 있는 게 자체 헬스케어 API를 만들어서 S헬스든 뭐 핏빗이든 누미든 어떤 것든 헬스케어와 관련된 거면 우리가 API를 만들 테니까 이걸로 서로 교환해. 그래서 S헬스가 누미랑 연동이 될 수 있는데 우리 API를 통해서 할 수 있어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이렇게 소유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좋지는 않은 게요, 이 텔라닥 주가도 이제 하락을 했고 선두주자인 페어 테라퓨틱스도 85%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이 처해져 있는 이거에 대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독일이 조금 더 안정적인 BM을 하기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유럽 기업들도 독일을 많이 가고 심지어 미국 기업의 일부도 독일을 가고 있는 형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기기와 관련된 시장을 좀 말씀드렸고, 이제 원격 의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비대면 진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저는 복지부 일도 하고 있어서 이제 비대면 진료라고 이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보잉사는 주가가 저렇게 떨어졌고 아마존은 주가가 저렇게 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상황 속에서도 꽤나 살만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그 비대면 서비스가 생각보다 로지스틱스나 어떤 뭐 진료 시스템이나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다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진료도 괜찮으니까 건강관리도 괜찮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의료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원격 의료가 옛날에 대면만큼 더 좋니? 또는 원격 의료도 결국에 스마트폰 잘 쓰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옛날에 2주마다 외래오던 사람들이 뭐 일주마다도 오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심평원이랑 데이터를 한번 까보니까 비대면 전화 처방을 하루에 12번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똑같은 걸로.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아이디를 도용해서 진료를 보는 경우도 일선 현장에서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우리 쪽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게, 텔라닥이 2년 전에 이제 리본고를 인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는데, 텔라닥은 원격 의료 플랫폼 회사고 리본고는 당뇨 건강관리 서비스를 CDC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CMS에서 이제 이거를 서비스를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원격 의료 서비스에다가도 2024년 1월부터 대면 수준의 환자 중심 건강관리나 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가를 주지 않겠다라고 CMS가 발표를 하면서 이제 부랴부랴 이런 서비스를 사게 됐고, 그러면 원격 의료가 어쨌든 환자와 의사가 만나게 되는 하나의 채널인 거를 우리나라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최근에 만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유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뭐 해도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그럼 디지털 치료제의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거나 별도의 확산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에 붙여서 가져가는 모델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좀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하면 꼭 좋을 것이냐라고 하면, 오히려 어떤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행위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람을 사서 이 사람들의 이제 사전 병력이나 검사를 준비를 하고 인증된 플랫폼을 또 키고 로그인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진료 소요 시간엔 차이가 없고 그 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환자 자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동 시간이 줄지만
의료진은 별로 소모되는 시간이나 자원에서 큰 차이가 없더라라는 이제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의사학 퀴즈에서 나온 거니까 의사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했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환자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수가로 보상을 해주는 그 모델이 아니라서 뭐 보험자 관점 아니 또는 직접 의료비 관점에서만 경제성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비대면 진료가 됐든 디지털 치료제가 됐든 이런 세이빙 코스트, 트래블 코스트의 감소는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 네,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그 디지털 치료제도 그렇고 뭐 건강관리 서비스도 그렇고 비대면 뭐 전화 처방도 그렇고 뭐 다 싫다. 옛날에는 이제 코로나 전화에는 이거 뭐 다 싫어. 이거 뭐 디지털이잖아. 의료 정보 원격 뭐 의료 정보에 민영하잖아. 여기 다 싫어하셨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어쩔 수 없이 해봤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 꼭 해야 될 것 같은 50대 이상의 만성 질환자들이 실제로 많이 했고, 이 사람들이 주로 한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고혈압이랑 이형 당뇨랑 지질단백 뭐 이상 지질 혈증이더라라는 게 이제 보고서에 나온 거고요. 물론 뭐 그런 뭐 안 좋은 선례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탈모약을 처방을 이렇게 받는다든지 뭐 그 사업피임약을 그냥 처방을 받는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어쨌든 순기능적인 게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좀 대조군을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해서 봤더니 고혈압 처방률이 이 전화 처방 안 쓴 사람들에서는 조금 줄었고 쓴 사람에서는 좀 커서 3% 늘어났지만 이걸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확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입원율 경험률도 보면은 1% 내외로 입원하지만 이 실제로 0.2%가 감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열 자체를 보면 20% 정도를 이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이것도 이제 고령층으로 갈수록 그 효과가 더 뚜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고혈압 처방 자체가 입원 환자를 감소시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입원 환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는 거는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 즉 고령 환자들도 전화 처방을 어쨌든 통해서 아주 쉬운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통해서 연동이 되었던 거고, 우리도 이런 플랫폼에서 디지털적인 요소들을 붙여가지고 건강 관리를 같이 해주면 훨씬 더 이 좀 세련된 서비스 모델을 비대면 진료에 붙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환자 중심성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서울대 도영경 선생님이 하신 연구에 따르면 환자 중심성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디지털과 관련된 걸 보니까 진료 연계, 정보 소통 교육, 뭐 정서적 지지와 불안 완화, 불만 제기의 용이성 같은 게 충분히 디지털로 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게 환자가 잘 써야만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환자를 어떻게 이 디지털 치료제든 원격 의료든 AI가 됐든 이 플랫폼 내에 담아둘 거냐 하는 부분은 결국에 돌고 도로 항정 중심성이고, 그래서 맞춤형 건강보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비대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DTX에 붙이지 않는 이상은 환자가 별건의 DTX를 잘 쓸 일은 없겠다. 즉 DTX를 하나의 의료 체계의 어떤 부가적인 컴포넌트로 이식을 해야 되지, 이거를 그냥 DTX를 내가 열심히 이게 딱 쓰고 있다라고 어떤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인식을 하는 순간 이거는 좀 실패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플랫폼에 가두면 공급장은 당연히 이제 뭐 우리 병원은 이거를 처방을 합니다, 이걸 잘 봅니다, 또는 환자에 대한 효율적 케어를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고, 보험자 또한 뭐 가입자에 대한 분석이나 선제적인 예방 서비스나 데이터를 소유함으로써 AI 기반 알고리즘을 함으로써 뭐 재정 건전화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독일 사례를 그냥 조금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좀 끝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독일은 이거를 자기네들이 비스마르크가 노동자 건강보험을 도입했던 거랑 비교하는 걸로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기기인데 로우 리스크는 우리가 이거를 빨리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맞다고 생각을 해라고 해서 여기서도 긍정적 임사 또는 환자 중심성 지표에 대해서도 보겠다고 하는데, 환자 중심성을 뭘 볼 거냐 해서 오른쪽을 보시면 진료의 코디네이션이 개선됐는지, 즉 그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안 가고 계속 1차 의원에 잘 머물고 있는지, 갔다가 또 잘 돌아오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SOP라고 하는 표준 진료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환자 자주권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매주하지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뭐 질환 관리 능력은 그럴 수 있겠다 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 감소, 그러니까 쭉 오른쪽을 보면 저희가 기본 계속 옛날에 평가하던 이 왼쪽과는 조금 사뭇 다른 내용들을 이제 그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지표들을 보는지 봤더니 제 노란색으로 음영을 친 뭐 너의 정신인 상태가 지금 어때? 기분이 어때? 뭐 이런 그냥 굉장히 좀 서브젝티브하거나 뭐 셀프 에피커시, 그다음에 뭐 셀프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자꾸 직원이 화장실 가면 기업에서는 근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뭐 워크 프로덕티비티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로 실제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가져온 사례입니다. 미국은 뭐 텔레헬스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제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무조건 어쨌든 서면 동의를 받는 걸 원칙으로 CMS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열었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디지털 치료제가 붙일 여지를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뒤에 안 가져왔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거와 관련돼서 2022년 4월에 아웃사이드 하스피탈에서 페어 테라퓨틱스의 세 종의 디지털 치료제를 의사가 처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위 코드를 부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부여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리모트 RPM과 연관해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저희가 충분히 뭐 COPD 환자나 노쇠 환자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치료제나 또는 관련 앞서 말씀 주신 뭐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모니터링 장비와 연동을 해서 충분히 좀 환자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좀 결론인데요. 저희가 항상 그럼 평가 어떻게 할래라고 하는 부분이 식약처의 고민이실 거고, 그다음에 심평원의 고민이실 거고, 민간보험자의 고민이실 텐데, 저는 항상 이 KPI를 저희가 좀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껏 만들어놓고 좋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평가 지표는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이제 기업이 벙 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저런 좀 육하 원칙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디지털 치료제뿐만 아니라 AIMD도 이 특화된 어떤 그 평가 지표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히 뭐 유저빌리티나 페이션 세티스팩션이나 뭐 정보 이해 능력이 개선됐는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사용 증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전향적으로 해도 독일 보니까 실제로 100 몇십 개가 신청을 했는데 파지티브 디시전 나오는 건 32개밖에 없더라. 그리고 76개는 자체 처리를 하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선 이렇게 운영해봐도 될 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는 좀 문화적 환경이 달라서 이게 좀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넘어가고 싶고요. 뭐 저희가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분들이 주로 여기 계시니까 안유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페어도 국가의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싱글암 스터디인데 계속 그 인썸니아가 그 썸니스트 관련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분산형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디지털 SAMD와 관련해서는 분산형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열어주는 시범적인 사업을 이걸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걸 통해서 식약처는 또 자체의 어떤 서버나 네트워크를 기업들과 연동을 시켜서 이 환자가 이제 응급실에 갔는지, 실제 이걸 썼는데 잘못 썼는데 응급실에 간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여타 환자보다 이걸 썼더니 훨씬 더 이런 게 감소하는지를 뭐 또 공단 데이터나 연계를 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RW에서 이 공적 플레이어로서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어의 또 리셋은 이렇게 해서 이제 2년 써봤더니 이런 식으로 좋아지더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줬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이 부분은
추후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디지털 치료제든 SAMD든 뭐 AIMD든 뭐가 됐든 간에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기술이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한테 도움을 줘서 간접적으로 환자한테 도움을 주든 직접적으로 환자한테 도움을 주든 또는 의료 비용을 절감해서 그 비용으로 보험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환자한테 도움을 주든 그런 밸류를 좀 타겟팅을 하고 그 밸류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정적으로 스태틱하게 이루어지던 진료 환경에서의 단편적인 문제들이 중간에 이 DTX를 사용해서 리얼월드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음 외래 방문 때 의사 선생님이 금요일날 저녁에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요? 약을 왜 안 먹어요? 이런 한마디가 그 사람을 걷게 하고 그다음 술을 안 먹게 하고 주말에도 약을 꾸준히 먹게 하는 걸로 통해 가지고 더 건강해지고 외래 간격을 연장시켜줘서 의료비를 절감하고 그 의료비의 절감분만큼은 의사와 환자가 공유하고 뭐 이런 사실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신재용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유성국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유성국 교수님은 연세의료원 의료정보실 부실장, 대한의학 영상정보학회 회장을 거쳐 현재 TTAPG 419 스마트헬스 의장, TC4 부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심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유성국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성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많이 요새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얘기만 나오면 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것 같지만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치료제를 한번 엮어볼까 이렇게 해갖고 감히 굉장히 큰 주제를 이렇게 한번 좀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렇게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지 않고 뭐 굉장히 큰 전 세계 구글이나 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전자 사장 뭐 이런 양반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얘기예요. 뭐 요새 얘기하면은 뭐 로봇 기술, 인공지능, 뭐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뭐 많이 나오는 사물 인터넷, 뭐 만물 인터넷 같은 것도 뭐 써서 이게 보면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요새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는 것들은 다 이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디지털을 쓰기만 하면은 이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더스트리 도메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헬스케어 도메인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도메인에서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옛날로 보면은 옛날에는 이헬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모바일 헬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비퀴터스라는 말을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은데 이제 유비퀴터스라는 헬스를 쓰다가 다시 원위치로 들어와서 이제 디지털 헬스 그 다음에 뭐 스마트 헬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요새는 단어가 조금 변화돼서 이제 디지털 세라포틱스 그래서 DTX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제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술을 사용해 아날로그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효율성 향상, 조직 문화 개선, 비즈니스의 목표 달성 해갖고 아까 얘기한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을 다 쓰는 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앞으로 산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의료기기를 허가시켜주는 입장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거를 뭘로 봐야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하면, 이거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펑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펑션. 그래서 펑션이라는 거는 X를 어떤 셋 집합 X를 자기 자신 X에다가 갖다 이 매핑해주는 펑션을 찾는 거를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갖다가 매핑 시켜주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도대체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은 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한 얘기들이 다 똑같은데, 우리 몸은 X라는 집합셋을 그냥 하나 집합이에요. 이 X라는 집합셋을 똑같은 X로 매핑해주는 펑션이 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X인데 X를 보는 게 여태까지 약을 먹던 거를 소프트웨어 기반의 약을 했더니 그 펑션이 그냥 약으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라고 보는 것도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보는 게, 여태까지는 어떤 걸 참 좋은 거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봤냐면은 테크놀로지, 저도 엔지니어지만은 엔지니어 개념에서의 멋진 거를 만들어내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인공지능 기술도 좀 쓰고 AR, VR 기술도 쓰고 뭐 매스매티컬 모델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써서 해주는데, 이 펑션 F는 그러한 기술을 써서 기존에 하던 것보다 인공지능으로 썼더니 우리 몸이 좋아지더라 이거죠. 약을 쓴 것보다 좋아지더라. 또는 약을 쓰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밸류를 봤을 때 장점이 있더라. 이거를 만들어내주는 펑션 F를 찾으면은 우리가 디지털 세라포틱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디지털 세라포틱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종이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뭐 어렵게 얘기하면 벡터 스페이스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지오메트리컬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결국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쪽에서 보던 거를 저쪽으로 봤더니 굉장히 좋아지더라. 아주 대표적인 게 이 공학하는 사람 후리어 트랜스폼을 해서 시간으로 보던 거를 주파수로 봤더니 CT 리컨스트럭션도 굉장히 빨리 하고 하이 데피니션 텔레비전도 만들어내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보는 스페이스의 체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디지털 세라포틱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한번 저는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보면은 이제 결국은 원 스페이스에서 다른 스페이스를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엔지니어링 스페이스에서 보던 거를 클리니셜 스페이스를 본다. 개인의 건강관리에서 보던 거를 병원으로 본다. 또는 도메인을 바꾸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는 의사가 옆에서 봐야 되는 걸로만 봤는데 멀리 떨어져서 본다. 여태까지는 의사가 반드시 처방을 하고 의사가 해줘야만 되는데 인공지능에 챗봇을 해갖고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서 스페이스를 체인지를 할 수도 있고, 엔지니어링, 클리니컬, 그 다음에 클리니션, 페이션트, 하스피탈, 인디비주얼, 페이션트 이런 거의 모든 것들을 보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도메인 체인지 또는 스페이스 체인지로 볼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는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놔야 되니까 이피션시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시전과 클래시피케이션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레프리젠테이션 할 거냐, 또는 의사가 갖고 있는 난리지 또는 의사의 경험은 어떻게 이쪽으로 갖고 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올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연결이 되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감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것을 아주 어떻게 보면은 브렉스루,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냈던 게 디지털 치료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넘기면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트랜스포메이션을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뭐 AR, VR, 그다음 우리 몸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하지 못하니까는 어떤 생리학적인 또는 해부학적인 수학적인 모델을 갖고 있어야지 디지털 치료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AR, VR, 디지털 트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내가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알고 표현하는 방법을 틀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웨어러블 디바이스 또는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다 웨어러블 인터넷 오브 메디컬 싱스 같은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야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거는 우리 몸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 이러한 디지털 트윈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챗봇과 AI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정보가 지금 당장의 정보가 아니라 여태까지 모든 정보가 인티그레이션 돼야지 기존의 약을 대체하는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액션을 했을 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데이터를 애퀴지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통신 기술과 이런 것들에서 모든 총체적인 데이터가 애퀴지션이 되지 않으면은 효율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마트 헬스하고 요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여태까지는 의료기관은 질병에서만 보고, 그다음 우리가 이쪽은 이제 이거 헬스라고 보고 이쪽은 웰리스라고 보죠. 이 웰리스에서는 가정회사에서는 예방해갖고 여태까지 추구했던 거는 이제 심리스한 서비스를 어떻게 잘 할 거냐라고 했더니 이쪽은 사실은 돈을 지불하고 수가도 받고 이러는 쪽이지만 예방 쪽에서 집에서 그냥 건강관리하는 게 돈을 그러니까 willingness to pay가 없는 거죠. 여태까지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무지하게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도 제대로 잘 못 쓰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식약처에서 웰리스하고 메디컬 디바이스의 건강 관리는 일상적 건강 관리, 위해도가 낮은 것들은 의료기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물우물하면서 이렇게 쭉 넘어갔던 거죠. 아직도 이제 웰리스 제품을 하면 이거 이거 평가를 받아갖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디지털 치료제가 이거를 머지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머지가 돼서 여태까지 이제 테크놀로지 오리엔티드 있고 여태까지 헬스케어 오리엔티드 돼 있는 분야에서 여태까지 USMS, 뭐 스마트 헬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많이 쓰고 있고, 이쪽에서 헬스케어 오리엔티드에서 디지털 치료제에서는 임상 시험을 해갖고 유효성을 다 밝혀야 된다. 이게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웰리스가 허가도 안 받고 팔 수 있었는데 이게 레귤레이션 인허가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허가 프로세스를 받았다는 거는 청구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치료하고 처방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레귤레이션 프로세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클리니컬 날리지가 들어가서 헬스케어 오리엔티드 도메인에서 밸류를 창출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연결하는 게 아까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장치가 있지만 핵심 코어는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것들의 브릿지를 해주면서 이제 이 웰리스 도메인에서 클리니컬 도메인으로 머지가 돼서 합쳐졌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디지털 헬스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고 개인이 실제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사가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참여, 그다음에 인디비주얼라이즈 되는 유저 파티시페이션에 대해서 결국은 여태까지 문제가 되어 있는 스페이스와 타임과 퍼스널 컨스트레인트를 제한 없이 연결해주는 하나의 시발점의 디지털 세라포틱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많이 나오죠. 디지털 치료제.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고, 결국 이 디지털 치료제가 도메인 체인지를 하건 우리가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존의 방법보다 좋아지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모든 기술들이 다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이제 클리니컬 가이드라인, 인터벤션, 인터액션, 디시전이 클리니컬 도메인이 굉장히 접근이 돼서 디지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문제고, 결국 인디비주얼라이즈 돼 갖고 이런 밸류를 만들어내주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하는 인포메이션
헬스케어 도메인에서 인포메이션의 익스체인지와 인티그레이션이 항상 모바일 네트워크로 always 커넥션해 갖고 서비스를 해줘야지만이 이제 디지털 세라포틱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쫙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연결돼서 이게 이제 뭐 내노 기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 집어넣는 거, 집어넣어서 직접 치료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결국 웨어러블, 임플란터블, 컨티뉴어스하고 스마트한 게 인공지능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결국은 환자가 액티브 롤을 하고 건강에 대해서 어웨어를 하게 되면 이제 디지털 치료제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뭐 21세기 큐어 액트화 해서 이제 아까 브렉스루 디바이스 프로그램에서 우선 허가를 주는 거죠. 프라이어타이즈드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SAM들도 디지털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액션 플랜에서 프리 서티피케이션을 해서 일단 허가 내줄 테니까 이제 빨리 한 다음에 아까 리얼월드 에비던스에서 잘못하면 이제 작살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중요한 것들이, 이것들은 결국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마켓이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는 IMDF 규제 당국자 스탠다드를 만족하는 SAM들로서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8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미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아서 뭐 리임버스먼트, 클리니컬 베니피트에서 마켓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뉴로사이언스 인디케이션 쪽하고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 쪽으로 디지털 세라포틱스가 이미 허가에서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안 할 수는 없고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진입 장벽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미 허가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아까 서두에서 말했지만 의료기기 산업법 해갖고 혁신의료기기 지정 해서 혁신의료기기 기업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해주는 거, 식약처에서 혁신의료기기, 이게 보면은 미국의 법률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주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 DTX를 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규제가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규제가 굉장히 잘 따라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뭐 비헤비어 세라피, 뭐 CBT, 뭐 소프트웨어 드리븐, 에비던스 베이스드 액세스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디지털 세라포틱스로 하면은 네가 있는 데서 네가 필요할 때 케어를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어포더블 케어 액트에서 아웃컴에 디펜던트하게 리임버스먼트를 제공한다. 효과가 좋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레귤레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always connection, any place connection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하면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하고, 이제 모달러티가 이제 아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드, 뭐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 FDA, 에시칼, 뭐 인공지능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들어가면 이제 사이버 보안, 에시칼 컨시더레이션, 유틸리티를 데몬스트레이트 하고, 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많이 나오지만 리셋 뭐 허가 받은 거고, 또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것도 뭐 ADHD 디지털 치료기기 뭐 이거 뭐 너무나 유명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썸니아 뭐 허가 받은 거고, 그 다음에 DTX 해갖고 근공격계 아까 통증 효과 보는 거, 뭐 이게 이제 아까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이게 이제 약에다 부착해갖고 약 먹었다라는 거를 컨티뉴어스하게 제공을 해주면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만은 코스트가 비싸갖고 이제 시행착오가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팔리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이 여기에 이제 실제로 치료를 하지 않지만은 어떤 보조 장치로 연결이 됐을 때
디지털 치료제의 소프트웨어 에서 메디컬 디바이스가 인더스트리에서 성공을 하고 실제로 환자한테 적용을 되고 효과를 나서 레귤레이션을 통과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호흡기 질환 환자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얻게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서비스를 해줄 때 의사가 옆에 없으니까 인공지능이 결합한 챗봇이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주게 되면 어떤 행동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꿀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의사가 하는 도메인을 다른 챗봇이라는 인공지능 도메인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갖고 어떤 이피션시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하면은 디지털 치료제가 여러 가지 도메인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직도 미국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제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클리니컬 날리지가 들어가서 여태까지의 모든 개발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엔지니어링 포인트에서 했지만 이제 디지털 치료제 도메인은 개발의 주체가 엔지니어링 포인트에서 어디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냐면은 클리니컬 도메인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많이 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에비던스를 갖고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프로세스고 리임버스먼트에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하니까 이제 해킹이나 프라이버시나 시큐리티가 만들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술이 부족한데 멜펑션이나 노티피케이션이 정확하게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를 이상한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펑션을 찾는다. 결국은 어떤 도메인 체인지가 펑션, 환자를 잘 치료하는, 개인의 치료를 잘 듣는 펑션을 찾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펑션을 찾는 거를 우리는 이 펑션이 난리니어 펑션이면 요새 얘기하는 딥러닝,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펑션이기 때문에 펑션 트랜스포메이션 개념으로 새롭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유성국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전에 접수된 질문에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접수된 질문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정부 연구 펀딩과 사업화를 위한 임상시험 펀딩이 같은 지향점을 이룰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 김봉주 교수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뭐 R&D 기획을 좀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 질문을 저한테 숙제로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혁신 의료기 개발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바로 국가 과제, 국책 과제 이제 연계는 뭐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시학처 산하기관에 있는 플랫폼, 여러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그 플랫폼 연계되는 이제 뭐 혁신 실증 뭐 지원센터라든지 뭐 의료기 개발 지원센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의료기 안전 정보원 같은 그런 곳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일단 병원에 그 미충족 뭐 의료 수요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임상 환경에서 필요한 기기들인지 필요한 그 부분 충분히 논의하시고 전주기적인 지원을 좀 받으면서 계획을 처음부터 좀 철저하게 받는 것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보통 국책과제 R&D 시작할 때 보면 뭐 수요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 조사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러면 과제 연계성이 우선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 진단 마커를 개발했을 때 신의료 인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김봉주 교수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그 신의료 이제 기술 평가 뭐 그러니까 심의 대상 뭐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그 절차적인 거는 뭐 디지털 진단 마커 개발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근간이 되는 거는 일단 심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혁신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대체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임상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데, 임상 근거에 있어서도 뭐 단일 기간보다는 뭐 다기간으로 좀 접근하셔가지고 임상 근거를 충분히 만드시는 게 일단 심의 대상이 되는 게 효과가 있을 거고, 그 효과가 충분히 이제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뭐 대체품이 없다든지 그게 가장 좋긴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임상 근거를 많이 만드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방향 설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 신재용 교수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뭐 우선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은 식약처가 그 제시한 세 가지를 꼭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KCD7에 있는 질환자인지, 작용 기전이 명확한지, 그다음에 범용 하드웨어 장비와 연계는 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지를 충족시킨 이후에 이제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앞서 공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탐색 또는 이제 확증 임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식약처가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로 하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심평원이나 내과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가실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관리를 고전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경제성 평가까지 고려를 하신 임상시험 디자인으로 리얼월드 데이터를 한번 추출해 보길 권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